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시험 잘 보셨습니까? 네, 한 2시간 정도 걸쳐서 문제풀이 비슷하게 시작을 할 거고요. 시험 문제를 보고요. 이번 시험은 좀 제가 봐서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저번 시험도 어려웠는데 이번 시험도 좀 예상 외라고 할까요? 이상한 문제들이 좀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제가 봐서는 안전공사 쪽에 계신 분하고 배전 쪽에 계신 분이, 한전 배전이나 이쪽에 계신 분이 들어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안전공사 쪽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시험이라든지 뭐 절연, 테스트 뭐 이런 거, 그런 문제들이 많이가 출제가 돼서 흡사 뭐 건축전기 그쪽 문제들이 많이 출제된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제가 대체적으로는 쉽진 않았습니다. 이제 뭐 다른 기술사들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어느 분이 출제했는지 문제가 상당히 황당하다 뭐 이런 반응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쉬운 문제는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정형적인 문제들도 몇 개 있었지만 보통 시험 문제가 2, 3, 4교시 중에 한 교시 정도가 어려워요. 여태까지는 그렇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보통 기본적인 문제들이 4문제 정도 출제되고 어려운 게 2문제씩 껴있고, 그러니까 4문제는 선택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교시를 하나 선택을 해서 그 교시에 이제 한 3문제 정도 어려운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구별이 되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많이 출제가 됐었는데 이번 시험은 이상하게 매 교시가 다 쉽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 많이 안 뽑으려나 봐요. 제 느낌은 시험 문제 이렇게 냈다는 얘기는 뭐 건축도 마찬가지죠. 건축도 시험이 황당하게 나오는 이유가 많이 안 뽑으려고 하는 거죠. 왜 많이 안 뽑냐 하면은 뭐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그죠? 나와서 이제 경제가 활성화되면 많이 필요하잖아요. 많이 필요하면 시험 문제 좀 쉽게 낼 거고, 쉽게 내면 또 많은 사람이 합격을 합니다. 합격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경제가 어렵고 그러면 많이 뽑아야 별 그게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또 취직하기도 쉽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저번에 어려웠어요, 문제가. 저번 시험에. 그래서 이번 시험은 좀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문제가 만만치 않았고요. 황당한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황당한 문제들이. 우리가 거의 다루던 문제들도 있었지만 다루지 않았던 문제들, 그런 게 많았어요. 1교시 문제를 딱 보시면 뭐 1번 문제는 뭐 저희가 봤던 문제긴 해요. 근데 그냥 간단합니다. 저희 뭐 서브에도 나와 있지만 뭐 한 3-4줄 쓰면 없습니다.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후비부호가 이제 전압 억제부 계정기라는 게 있죠. 51VG라는 거. 그래서 이제 51VG에 대한 내용을 좀 쓰면 그럼 되는데, 종류별 동작 개념 및 특성에 대해서 쓰라고 했기 때문에 종류를 정확히 써야 됩니다. 그럼 이제 3종류 정도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그런 게 좀 조금 어려웠을 것 같고요. 한 중 정도? 이 정도 볼 수 있고, 2번 문제는 이제 절연 내력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변압기 제작 후 절연 내력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에 대해서 쓰래요. 이게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런 걸 다루지 않거든요, 잘. 그래서 이제 변압기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야 뭐 잘 알겠죠. 변압기 제작하시는 곳에 있는 분들이야 잘 알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걸 쓰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죠. 뭐 충격파를 인가했을 것이다, 뭐 상형주파를 인가했을 것이다, 뭐 이 정도는 아는데, 뭔가 어렴풋이는 알지만 정확히 쓰긴 좀 어려운 그런 문제입니다. 이게 2번 문제가. 그래서 2번은 좀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3번 문제는 기출문제입니다. 몇 해 전에, 언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한 몇 해 전에 25점짜리로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기력발전소에 연료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했으니까 이건 조금만 생각하셨으면 쓰셨을 거예요. 그래서 3번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그거고,
철탑에 대한 문제들이 뭐 많이 나왔었죠. 예, 뭐 공법에 대한 것도 여러 번 나왔었고. 근데 요번엔 철탑, 개탑 공법에 대해서 쓰라고 했는데 이걸 본 사람이야 아주 쉽게 썼을 거예요. 한 번이라도 봤으면 썼을 텐데 처음 들어보면 뜬구름입니다. 그거에 이거를 뭐 주의 깊게 보지 않았다면 그건 뜬구름 잡기거든요.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철탑 자체를 뭐 하는 거예요? 들어 올리는 거죠. 들어 올려가지고 철탑을 만약에 새로 하거나 하려면 다 그거를 뭐 가선을 한다든지 지지대를 세워서 옮겨 놓고 걔를 어떻게 하고 이렇게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얘는 철탑을 그냥 들어 올려가지고 그 밑에 기초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철탑을 놓고 해서 연결하는 겁니다. 연결하면 6에서 한 11m 이렇게 들어 올려서 하는 공법이에요. 이게 하나의 공법인데 못 보면 못 쓴다 이거죠. 이거 뭐 본 사람이야 쓰겠죠. 근데 안 본 사람들은 도저히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황당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중 케이블 냉각 방식의 종류 및 특징은 기존에 다니는 서브에 많이 나와 있어요. 많이 나와 있는데 기준을 뭐로 잡느냐 이게 조금 그렇습니다. 기준을. 그래서 이제 용어해설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개정판 용어해설집 있죠. 그 책을 좀 많이 봐야 되는 이유가 그 책은 한전의 설계 기준에 준해서 쓴 책이에요. 거의. 거기에 이제 외부에 이제 그 IEEE라든지 이런 규정들에 의해서 정해지는 신기술 이런 것들을 적용해 놓은 책이기 때문에 그 책을 좀 많이 봐야 됩니다. 그 책에서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여태까지 뭐 웬만한 거 찾아보면 그 책에 다 있습니다. 짧아서 그렇지. 용어 해설이다 보니까 말 그대로 뭐만 나와요? 이게 뭐라는 것만 간판간판하게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지만 그렇게라도 알고 있으면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정해놓은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간접 뭐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나오는 게 있어요. 4가지가. 그거대로 기술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6번 문제는 뭐 저희가 항상 봤던 문제입니다. 이거. 피레기 전격전압에 대한 얘기고요. 전격전압의 정의와 전격전압 결정 시 고려사항은 예전에도 시험에 출제가 됐던 겁니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쓰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부하응답 모델도 뭐 저희 개통공학에 그대로 나와 있죠. 그래서 3가지에 대해서 쓰시면 되고 3전류계법에 의한 단상전력을 측정하는 방법인데 이게 회로이론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좀 주의 깊게 보셨다면 전압계법, 전류계법 뭐 해가지고 나오죠. 그걸 좀 한 번이라도 이렇게 보신 분은 쉽게 했을 건데 또 안 보신 분은 또 못하는 거죠. 그런 문제들이 좀 많아요.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안 보면 좀 못 쓰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얘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은 쓰시기 좀 곤란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력수급 비상시 시행되는 순환단전 방법 및 제외 대상 시설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얘도 뭐 저희가 일반적으로 예전에 시험에 나왔던 건 그 조치사항 있죠. 비상시 조치사항, 블랙아웃 그때 됐을 때 한참 전력거래소에서 나온 그 법령이 있습니다. 그 법령에 따른 5가지 단계가 있어요. 5개 단지 뭐 준비 뭐 해가지고 뭐 해서 쭉 해서 심가까지 해서 예비력이 1000메가와트 이하가 되면 이제 순환정전을 실시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서 근데 대상 시설과 제외 대상 시설은 뭐냐? 일반적으로 이제 국가 기반 시설이라든지 중요 시설들은 정전을 시키면 안 되겠죠. 그렇게 나오는데 1순위, 2순위, 3순위에서 쭉 5순위까지 나옵니다. 정확히 쓰기는 보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요. 이것도. 그래서 이 문제도 좀 쉽지 않았다. 제가 봐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1교시부터 멘탈을 흔들어 놓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럼 1교시 딱 보고 1교시가 어려웠으니까 2교시는 좀 수월하겠구나 이렇게 봤는데 2교시 가면 또 멘탈을 흔듭니다. 그래갖고 매교시 멘탈을 흔들다가 4교시 가면 절정을 이룹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 시험은 좀 버려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끔 이렇게 만드는 그래서 이번 시험은 제가 봐서는 좀 어려웠어요. 근래에 나온 시험 중에 좀 상당히 어렵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번 시험도 황당했는데 좀 관대지 측정법에 대해서 쓰라고 좀 황당했는데 이번에도 좀 황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자꾸 보면서 느끼는 게 구분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건축하고 발송, 뭐 안전 다
구분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출제위원들도 자격증이 이제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 들어갈 거 아니에요. 주로 건축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소방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뭐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또 다른 걸 또 공부를 해요. 통신도 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개가 있다 보면은 이제 뭐랄까요? 당해봐라. 당해봐라 이거죠. 당해봐라. 이런 거는 못 풀겠지. 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시험 수험생들을 좀 배려하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일관적으로 이번엔 좀 그러지 않았나, 심하게 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매번 시험이 이럴 것이다 또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곤란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항상 보면 어려운 적이 있으면 쉬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또 요것만을 쫓아가시면 안 되고 이렇게 쫓아가면요 방대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뭐 모든 인터넷을 검색하고 모든 걸 다 하겠다. 그럼 뭐 10년이 지나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공부하면 10년이 지나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사적인 거는 뭐 한 10개에서 20개 많아야 한 10개 정도 가져가기도 어려운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관심을 쏟아야 되는데 관심을 쏟기가 쉽지가 않죠. 시험 보기 한두 달 전에 한 2달 전에 인터넷을 검색해서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전기적인 문제들이 뭐가 있는지 그런 거 이제 월간 전기라든지 뭐 이런 전기 전화를 보면 나오거든요. 지금 어디에서 뭐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이 지금 도입될 예정이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뭐 신기술에 대해서 쭉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테마를 한 10개만 딱 잡아가지고 대략적인 것만 또 보고 가야지 그걸 파고들면요 거의 논문 수준이에요. 그래서 할 수가 없습니다. 아 이런 게 이렇고 특징은 이렇고 이게 뭐고 아, 원리는 대략 이런 원리로 되고 이런 것만 정리를 하셔도 정리해서 10개 정도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개 정도는 가지고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 나오면 다행이고 안 나와도 후회는 없는 거죠. 그냥 버리면 되니까 후회는 없는 건데 기존에 있던 건 그냥 계속 기존 서브대로 하셔야 돼요. 자기가 하던 범위를 벗어나면 안 돼요. 옛날부터 공부를 보면 시험이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요 내 걸 버려요. 기존에 이렇게 갖고 있던 걸 버리고 그런 쪽만 따라갑니다. 또. 그럼 나중에 이제 원래대로 딱 나오면 뒤통수 맞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왜? 이쪽으로만 했기 때문에 또 아무리 많이 했던 것도 일주일만 지나도 뭐 가물가물한데요. 사람 기억력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 그걸 버리고선 딴 거에 치중하겠다. 그건 이제 소탐대실이죠. 누구 말대로. 그러니까 베이스는 그대로 매일 가져가시면서 그대로 해야죠. 서브는 그대로 계속 갖고 가는 겁니다. 그 베이스이기 때문에 뭐 어디서 뭐가 나올지 몰라요. 항상 나왔던 문제고 그게 그렇게 가져가시면서 조금씩만 넓혀야 돼요. 그래서 사람의 뇌 용량에 한계가 있어요. 제가 봐서는 300문제 이상 집어넣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기서 몇 개만 더 올려도 용량에 한계가 오기 때문에 딴 걸 지워야 돼요. 딴 걸 지워야 되는데 지금 그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씩만 늘리시라.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문제 좀 어려웠어요. 그 다음 문제도 중장기 배정 계획의 절차에 대해서 써라. 뜬구름 잡는 거죠. 계속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11번에 아 너무 좀 어렵게 냈나? 좀 쉬운 거 하나 내줄까? 이래가지고 나온 것 같아요. 독립형과 개통연계형에 대해서 써라. 뭐 기본서에 그대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대로 뭐 그건 해도 돼.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파형률하고 파고율. 회로이론 문제 많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걸 보고 가는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이게 뭐라는 건 다 알고 갔기 때문에 구형파는 거의 1입니다. 평균값도 1이고 뭐 최대값과 실효치도 1이죠. 그 같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건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썼다 이거죠. 근데 또 안 보고 가면 또 못 씁니다. 이게 이제 배운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회로이론에 나와 있지만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은 예상을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뭐 계속 나왔잖아요. 중첩의 원리도 나오고 뭐 연속의 원리도 나오고 뭐 쭉 다 나왔기 때문에 이건 좀 보고 가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나왔다 이거죠. 그래서 여튼 그랬고요. 13번은 뭐 저희 교재에 있는 겁니다. 교재에 있는 건데 이 첫 번째 문제가 좀 어려웠을 수 있어요. 그 뒤에를 안 읽어보기 때문에 그 뒤에 읽어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망방정식과 모성방정식이죠.
망방정식은 이제 전류를 기반으로 하는 거고 모선방정식은 전압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방정식 수에서 이제 차이가 나요. 그래서 모선방정식이 훨씬 뭐다? 방정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모선방정식 채용한다 이거죠.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읽어봤으면 쓰는 건데 또 주의 깊게 안 읽어보면 또 못 쓰는 거죠. 나머지 이제 와이버스 구하는 거야 뭐 저희가 말하는 노달 이퀘이션 그게 이제 모선방정식이니까요. 킬오프의 전압전류 법칙 활용하면 금방 나옵니다. 금방 이거. 그래서 구하시면 되고 얘는 그래서 좀 낫다 이거죠. 그래서 봤더니 1교시가 많이 써야 7, 8개 쓰시지 않았을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쉽지 않았다 이거죠. 그 와중에도 또 10개를 쓰신 분이 있다면 아무래도 좀 가까워지겠죠. 그런 상태입니다. 이 내용이. 자, 그리고 2교시를 한번 쭉 보죠. 또 2교시 1번 문제는 기출문제죠. 그래서 얘는 시험에 무수히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다 쓰셨을 거예요. 2번이 전력구 풍냉 시스템인데 풍냉 시스템 단독으로 이렇게 본 적이 없습니다. 냉각 방식에서 그냥 풍량하면 그 팬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공냉식이죠. 공냉식이니까 이제 강제로 다 불어 넣어주고 자연 배기하는 거죠. 이런 시스템이라고만 그냥 우리가 알고 있지 이거에 무슨 종류, 뭐 특징, 적용 기준 이런 것까지는 설계 기준 보니까 거기엔 나오더라고요. 나오고 근데 간단하게 나와요. 몇 도 이상 되면 이렇다 하고 용어 일수집에도 나옵니다. 그냥 그림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림 하나 나와서 펜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논문을 이렇게 쫙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이 그거 써놨습니다. 그 그림 그려가면서 이렇게 5개 정도 있다. 이렇게. 펜을 이제 하나 설치하냐, 2개 설치하냐, 뭐 3개 설치하냐, 가운데 설치하냐, 아니면 덕트 쓰느냐, 뭐 이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 쓴 건데 이것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안 봤으면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안 보면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2번 쉽지 않았다 이거고 3번은 뭔지는 알겠는데 참 이게 자료가 없어요. 검색을 해봐도 자료가 없어서 나중에 해야지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건 문제풀이 안 했습니다. HVDC 그 할 때 문제점이 뭐였냐면요. 조류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매설심도죠. 매설심도. 얼마만한 깊이만큼 묻어야 되냐 이겁니다. 그거를 잘 봐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해류가 심한 곳은 매설심도 깊게 해야 돼요. 보통 뭐 1.5m 정도 묻어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묻어야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조류에 의해서 이제 쓸립니다. 그리고 거기 이렇게 뭘 쌓거든요. 쌓아가지고 이제 흔들리지 않게끔 케이블을 묶고 그 위에 이렇게 돌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두둑처럼 만듭니다. 이거 건들지 못하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물이 조류가 세면 이게 이제 흩어지겠죠. 흩어졌다 케이블이 파지면 그럼 케이블이 쓸려가는 겁니다. 그대로 왔다 갔다 하면 상처 입겠죠. 상처 입으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런 게 문제가 돼서 이제 매설심도하고의 관계.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어업하고 그런 것도 관계가 있잖아요. 쌍끌이어선이라고 해가지고 뭐 밑에다 해가지고 막 끌어당기잖아. 그런 거하고도 좀 문제가 있을 텐데 뭔지는 알겠는데 쓰려면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25점이에요. 그래서 네, 안녕하십니까. 이 문제도 어려웠다 이 말이죠. 시험 문제를 왜 이런 걸 냅니까? 그러니까 좀 보편적이고 좀 이렇게 타당한 이런 걸 내야 되는데 저쪽 구석탱이에 그 뭐랄까 변방에 그 저 끝에 있는 뭐 이상한 그런 거를 끄집어냈습니다. 그래서 필요 조건 및 조사 항목을 쓰려니까 조사 항목이 한두 개가 아닐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뭐 조사 항목 경제성 분석도 해야 되고 뭐 일감 느끼기엔 이렇게 될 거라는 건데 정확히 쓸래니 잡히지가 않아요. 패스해야겠다. 패스하고 딱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전력 품질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근데 이것도 저희가 기본으로 알고 있는 사항하고 무슨 외국 무슨 규격들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 보면요 상당히 복잡해요. 그래갖고 우리야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야 우리 배운 대로 하면은 뭐 세그하고 스웰하고 뭐 고조파, 임펄스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서지 뭐 이런 것들 쭉 해서 옛날에도 이제 그런 게 시험에 나왔어요. 파형도 내고
보통 뭐 잘 모르겠으면 이제 0.5에서 뭐 30 사이클 사이로 하고, 그리고 나서 PU를 기준으로 했을 때 뭐 1.1에서 0.9에서 1.1이 전압 변동이고, 1.1에서 0.1이죠. 거기까지 세그, 1.1에서 1.8을 스웨일이라 한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것 같은데, 또 찾아봤더니 엄청 복잡하더란 얘기입니다. 뭐 단주기, 장주기, 뭐 일시적인 거 뭐 엄청 많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얘도 평가지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전사양으로 쓰면 뭐 쭉 쓸 수는 있어요. 쓸 수는 있습니다. 이게 뭐다라고 쭉 쓰고, 뭐 기준도 뭐 용어집에 나와 있는 대로 뭐 그 정도 기준 선에서 쭉 쓰면 쓰는데, 무엇을 답으로 생각하는지 낸 사람만이 그 기준을 하겠죠. 그래서 진짜 무슨 IEEE에서 따지는 뭐 이런 거로 봤다 그러면 다 틀린 거예요. 항상 다 틀린 겁니다. 피곤합니다. 그래서 얘도 우리가 항상 전기 품질은 시험에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게 뭐라는 것만 쭉 봤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평가 기준에 대해서 쓰라고, 평가 지표죠. 그럼 뭐 얼마 시간 동안 얼마간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평가 지표니까 그걸 보고 평가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도 쉽지 않았다 이거죠. 5번 오히려 계산 문제 이번에 쉬웠어요. 계산 문제 다 쉬웠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뭐 어려운 게 없습니다. 4교시 6번 문제도 쉬웠습니다. 제가 봐서. 이건 뭐 개념만 좀 알고 계시면 다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뭐 6번 문제나 여기 나와 있는 이제 경제부합은 항상 시험에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5번 문제는 또 이건 예제에 있어요. 저희 전력계통공학을 보면 예제 문제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 낸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쉬웠다 이거죠. 푸시는데 전혀 무리가 없었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6번 문제 같은 경우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배전계통, 배전전압을 22,900kV 3상4선식 다중저지 방식으로 선정한 기술적, 경제적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라. 쉬워 보이지만 이렇게 보면 쉽지 않습니다. 보통은 그거겠죠. 이제 그러니까 22.9 결국엔 Y결선이고요. 다중접지는 뭐 일정 구간마다 접지한 거니까 결국엔 직접접지죠. 직접접지. 결국엔 직접접지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직접접지의 장단점 생각하시면 뭐 쓰는데 무리는 없어요. 그거대로 쓰셔도 제가 봐선 다른 책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게 YY 결선의 장점에 대해서 쓰시오 이렇게 하면 그냥 직접접지의 장단점 이렇게 기술하면 그게 거의 맞다 이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건전상의 전압 상승이 낮기 때문에 저런 비용을 저감한다는 겁니다. 우리 책에도 나와 있잖아요. 유효 접지의 가장 큰 장점, 직접 접지의 가장 큰 장점이죠. 뭐니 해도 저런 비용의 저감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 위주로 이제 쭉 쓰시면 됩니다. 이제 단점은 지락 전력값이 매우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충격이 크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유도 장애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예요?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쪽으로 써주시면 되는데. 기술적 경제적인 걸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이거를 한 통으로 보면 우리나라 일반적인 배전계통에 왜 22.9를 채용했느냐 이 말로 본 거예요. 그거를 기술적과 경제적으로 기술하라 이거죠. 그러려면 이제 우리나라가 왜 22.9까지 왔는지 그런 좀 사항들을 좀 써줬습니다. 써주고, 그 다음 기술적 경제적 이유야 어차피 뭐 그 특징에 대한 내용들 그걸 써주면 되니까 거기서도 그런 게 나와요. 그걸 읽어보면 우리나라 배전 전압의 변천사 해가지고 쭉 해서 나옵니다. 쭉 해서 뭐 22에서 22.9로 넘어가서 왜 22.9를 채택했는지 그게 이제 전부 단일화됐죠. 배전계통이 단일화됐는데 거기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그런 걸 또 위주로 좀 썼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느 정도 쓰면 다 썼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웠던 문제가 3번 문제 어려웠고요. 선택을 한다면 뭐 1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2번도 쉬워 보이지만 쉽지 않습니다. 종류에 대해서 종류별로 이렇게 해라고 했기 때문에 종류를 들어야 되는데 자신이 없죠.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한두 개야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종류가 뭐 한 5가지 된다. 여기 실제로 이게 한 5가지 되거든요.
그걸 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 4, 5, 6 정도 선택하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그래도 2교시 좀 나아요. 3교시의 1번 문제는 뭐 정형화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조속기에 대한 내용. 예, 그래서 기계적 조속기와 정기적 조속기 비교하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속도 조정률, 속도 변동률이야 뭐 다 아시는 거니까 이건 뭐 서브에도 다 있고 했기 때문에 쓰시는데 무리가 없었어요. 이번 문제. 2번 문제가 3, 4, 5하고 이어서인데요. 중성점 피레기 전격전압 설명하래요. 이거 쉽지 않은 문제예요. 이거 쉽지 않은 문제고요. 이 내용을 쭉 보면 보통 저희가 플로팅 접지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절연 레벨을 얼마까지 해야 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럼 이제 달로기하고 피레기하고 병렬로 이렇게 접속을 하거든요. 근데 그 피레기를 얼마로 선정해야 되는지는 몰라요. 그건 안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거기까지는 안 했기 때문에 잘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설계 기준에 나와 있어요, 이게. 설계 기준에 나와 있고요. 그걸 선정을 하래요. 그럼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를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요. 두 번째는 저도 이거 답을 적질 못했어요. 찾질 못해서. 1차 측에서 이제 2차 측 고압 측에 사고 났다 이거죠. 사고 났을 때 그 설치된 피레기가 적정한지 그 건전성을 판정하라는 겁니다. 이건 절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요. 제가 봤을 때 이거 쓰신 분들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번은 어려웠다 이 말이죠. 3번도 정형화된 문제예요. 그래서 2번이 어렵기 때문에 1번이 어쩐지 쉬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2번이 어렵고 3번은 뭐 정형화되어 있는 거니까 우리가 쭉 SMES에 대해서 쓰면 됩니다. 구성도 그리고 뭐 원리하고 다 이제 쓰면 되니까 다 아시니까 요건 다 쓰는데 4번 문제도 이제 우리가 염진의 대책에 대해서는 쭉 알고 있죠. 기본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애자량 계수를 결정하고 그죠. 상교 최대 대지전압의 4배에 견디게끔 그렇게 설정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염진의 대책으로서 뭐 합니까? 한두 개 애자를 증결한다 이거죠. 예, 그런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그거 빼고 저희가 그 애자에 대한 이제 고려 사항이 있어요. 뭐 3, 4번지 뭔지 그 해가지고 뭐 연능률 나오고 쭉 나오고 거기 이제 그런 내용 나올 때 염해 대책으로서 오염지구하고 표하고 나와 있는 게 이제 서브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만 좀 주의 깊게 보셨으면 오염지구별 증결하죠. 10개, 11개, 12개, 13개 뭐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ABCD로 나눠가지고. 예, 그런 내용 좀 써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무조건 그거예요. 절연 레벨 높이려면 아무래도 절연을 위협받는 겁니다. 염해가 오면. 그러면 해자기 수를 늘려야겠죠. 예, 그런 부분하고 두 번째는 애자 세정은 예전에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애자를 세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뭐 쓰라고 이렇게 고압 살수기를 통해 가지고 뭐 물을 쏴가지고 직접 쏘는 거죠. 예, 쏴갖고 이제 애자를 세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엔 염진의 대책이니까 주기적인 애자 세정이겠죠. 예, 이런 얘기들 좀 써주시면 하나의 답안지는 됩니다. 예, 제가 봐서. 그래서 이 문제도 쓰려고 좀 보시는 분들은 쓰려고 맘만 먹었으면 썼다 이거죠. 예, 염진의 대책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도 별개, 그러니까 1번, 3번, 4번은 선택하셨을 건데 제가 연구반에서 요번에 팩트가 안 나온 지 오래됐으니까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서 이제 그 SSSC인가 뭐 이런 부분들이 그 용어 해설집에 새로이 추가돼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압 조정을 통해서 X값을 조정하는 거죠. 그런 효과를 얻는 마치 TCSC와 같은 효과를 얻는 그런 설비, 직렬 보상 설비죠. 그걸 SSC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좀 주의 깊게 보라고 했는데 이상한 게 나왔습니다. 이 앞에 단서가 붙어요. 우리나라에서 적용 중인. 단서가 붙기 때문에 에이씨 모르니까 팩트에 대해서 다 쓰자. 점수 안 줍니다. 그랬으면 점수 안 줘요. 우리나라에서 적용되는 걸 써야죠. 예전에 서대구 SVC는 뭐 들어봤으니까 다 알죠. 예전에 근데 그건 예전입니다. 걔를 떼어가지고 옮겼어요. 옮겨가지고
그리고 이제 신설되는 변전소에 SVC라든지 이제 스테이트콤이라든지 뭐 이런 게 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보시면 뭐 나옵니다. 우리나라 변전소별. 거기에 얼마 전에 시험에 UPFC가 나온 적이 있어요. UPFC에 대해서 설명하셔. 그게 왜 나왔냐면 우리나라 변전소에 그걸 적용했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 적용한 걸 또 거기 써놨습니다. 어디야? 강진인지 어딘지, 그죠? 강진이라고 돼 있죠? 강진 변전소. 네. 거기 적용을 했기 때문에 그게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쓸 게 많아요. 일단 SVC 써야 되고, 스테이트콘,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TCSC 쓴다고 그 정기신문에 대문짝판하게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천인가 어디에 거기, 그죠? 신재천에 보면 TCSC가 있습니다. 최초 적용했다 이거죠. 스테이트콘, TCSC, SVC, UPFC. 예, 이렇게 써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적용하고 있는 거. 네 가지.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거를 25분 안에 다 쓰려면. 근데 이제 간단하게 나왔어요. 보상 대상, 제어 목적, 동작 원리 및 특징. 만약 그림 안 그리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림 그리면 그리는데 시간 다 잡아먹어요. 그래서 이 문제 쓰려면 그냥 많으니까 말 그대로 보상 대상은 뭐다, 제어 목적은 뭐다, 동작 원리는 이렇다, 특징은 이렇다, 이렇게 딱딱딱딱 쓰고 그림 포기하면 25분 안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나라 적용 중인 거. 우리나라에서 뭘 적용하고 있는지 모르면 쓸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어요. 그런 게 좀 어렵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옛날에 저희가 그 전력조류 계산에 관계되는 모든 팩트 설비에 대해서 쓰시오 이게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냥 팩트 다 쓰면 점수 안 주는 거 아니에요. 왜 전력조류 제어에 관계되는 놈만 쓰라 그랬는데 다 썼으니까 점수 안 주죠. 그래서 점수를 못 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럼 얘도 우리나라에 적용 중인 것만 써야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선 그러니까 어디 변전소인지 몰라. 근데 봐서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거 적용할 것 같아. 그럼 우리나라 변전소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팩트 설비를 현재 적용해서 상용화하고 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쭉쭉 써주면 되죠. 어딘지 몰라도. 근데 그게 뭔지 모르니까 어렵다는 겁니다. 그 6번 문제가 어려웠어요. 무슨 절연 진단하고 이런 문제가 어렵습니다. 저는 어려워요. 다른 분들은 쉬운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려워요. 이게 주로 이제 건축이나 이런 그런 쪽에서 많이 하죠. 이런 거 많이 하는데 고정자건선 진단, 절연 진단 방법에 대해서 그래요.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3번 문제도 3번도 1번, 3번, 4번 딱 쓰면 여기서 뭘 선택하지? 이렇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어려웠어요. 나머지 문제 중에 하나 써야 되는데 뭐 쓰자니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팩트를 많이 선택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쓸 게 없기 때문에. 그래도 팩트를 좀 우리나라에서 이런 건 쓰겠지 하고 한두 개 정도? 의외로 많았습니다. 4개. 그리고 SVC도 대표적인 팩트 설비입니다. SVC 팩트가 아니라고 하면 안 돼요. 팩트 설비의 종류에 보면 그죠? 전력전자 제어 소자죠. 우리가 말하는 뭐 사이리스터라든지 무슨 GTO라든지 IGBT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어떤 전력조류의 흐름을 제어한다든지 하면 다 뭐예요? 그럼 다 팩트 설비예요. 그러니까 SVC도 그런 전력전자 제어 소자를 쓰기 때문에 무조건 팩트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하셨으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4교시 문제 보시면요. 4교시 1번부터 훅 갑니다. SOFC 이게 뭐지? 훅 가는 거예요. 훅 가요. 훅 갑니다. 그래서 연료전지의 종류 뭐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뭐 한두 개가 아니고요. 뭐 찾아보니까 뭐 무지 많아요. 우리는 그냥 3개만 공부하잖아요. 그냥. 그래가지고 뭐 인산형, 용융탐산형, 고체 전해질형 이게 이제 고체 전해질 중에 가는 거죠. 그래서 얘의 특징은 SOFC라는 놈의 특징은 작동 온도가 고온이에요. 엄청난 고온입니다. 그러니까 고온에 견딜 수 있는 뭔가 구조를 가져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전해질이 고체라는 거.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아 이런 거구나라고 이렇게 썼으면 좀 도움을 받았을 텐데 뭐 이름도 처음 들어보니까 SOFC 쉽지 않죠. 쉽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2번 문제는 그러고 나서 아 1번은 그래 어려울 수 있어. 2번은 좀 쉽겠지. 딱 봤더니 3, 4, 5, 1, 5, 4 모선과 송전 모선하고 송전선이에요. 모선과 송전선에 적용되는 계기형 변압기의 설치 그리고 결선 방법에 대해서 결선도를 그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용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계기형 변류기 아닌가? 변압기네. 그 처음에 전 변류기인 줄 알았어. 이게 CT인가 보다. 이렇게 아닌데? PT인데? PT입니다. PT. PT의 결선도 설계 기준에 나와 있어요. 한전 설계 기준 그 편에 보면은 계기형 변압기 편에 보면요. 거기 보면 3, 4, 5, 1, 5, 4 세 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선하고 송전선 다 분류돼서 나와 있고요. 하나 더 있어요. 뭐 변압기인가? 뭐 거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인가 분류돼서 나와 있습니다. 아주 전압별로. 그림 그리는 것도 쉽지 않고 뭐 이거는 거의 뭐 제가 봐서 포기해야 돼요. 이건 이 문제는. 이걸 제대로 했다.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이거 시간이 엄청 걸릴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모선과 송전선에서는 4개를 그려야 됩니다, 그림. 일단 154 2개, 345 2개. 그죠? 모선하고 송전선 2개씩 해가지고 4개 그려야 될 거 아닙니까? 죽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거의 뭐 패스지.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 거의 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번 후과죠, 2번 후과죠. 그랬더니 3번에 얘는 그래도 예전에 한번 비슷한 게 나왔었어요. 그 변압기 가스를 이용한 이게 이제 고전적인 방법이다 보니까 예전 시험에 한번 C2, H2 가스 뭐 이게 나왔을 때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내용의 시험 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다음에 뭐 그러면서 그랬죠. 단발성 문제고 이게 뭐 또 나오겠냐 이거죠.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한번 보고 가십시오. 뭐 이랬는데 옛날에는 가스를 이렇게 채취를 하면요, 뭐 크로마티그라피인가 뭐 그걸 이용해 가지고 그 시료를 갖다 이렇게 거기다 하면 거기에 이제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럼 그거를 보고 얘가 지금 상태가 어떻다 뭐 이런 거 진단했었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고요. 요즘은 온라인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가스를 받으면 걔가 이제 분석기를 통해서 센서가 받고 분석기를 통해서 분석해서 온라인으로 전송해줘요. 전송해주면 그거를 또 데이터 보관합니다. 뭐 이런 그러니까 유증가스 분석 이용 시스템이죠. 자체 시스템화돼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기법이 옛날하고 틀려진 거죠. 이제 이게 좀 더 발전한 겁니다. 그래서 거의 온라인 시스템으로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낸 게 아닌가. 여기 상태 진단이라고 했으니까 가스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사고인지 쭉 진단을 해야 돼요.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되고 무슨 가스가 많이 나왔다. 뭐 어떻게 됐다. 가스가 뭐가 혼합돼서 나왔다. 그럼 이건 무슨 사고다. 무슨 다 돼 있거든요. 그 내용을 좀 쓰고 그리고 나서 방법에는 이런 방법이 있다. 뭐 수소가스를 이용하는 해서 진단하는 방법, 그다음 크로마티그래피를 이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이제 온라인 진단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쭉 쓰면 그럼 어느 정도 되는데 한 번이라도 보면 어떻게 쓰겠는데 쉽지 않다 이거죠. 그러면 4번이야 뭐 저희가 항상 뭐 봤던 거니까 위에 이제 좀 어려웠으니까 좀 머리 좀 식혀라 해가지고 이제 일일 부하 변동이죠. 부하 변동과 발전소 운용의 특징. 어떻게 운용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기저부하, 중간부하, 천둥부하, 단나부하 요구 조건. 뭐 그럼 나와 있잖아요. 경제적인 거나 기술적인 거나 그리고 운전 시간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조금 얘기를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얘는 그래도 쓰셨을 거다 이거죠. 4번은. 그리고 나서 5번에 요즘 한참 얘기가 되고 있는 게 CTTS라는 건가 봐요. 이게 좀 되고 있어서 시사적인 문제로 낸 것 같습니다. 뭐 ATS야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자동
고장 구분 개폐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쪽으로 쭉 가는 거죠. 근데 CTTS의 특징은 얘하고 틀린 거는 얘는 오픈된 상태에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적인 뭐가 발생돼요. 이게 절체될 때 순간정전이 발생합니다.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갈 때 그때 정전이 발생하거든요. 순간적으로 깜빡이면서 이제 넘어가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클로즈루프 시스템 비슷해요. 그러니까 폐쇄된 상태에서 절차하는 겁니다. 이쪽을 먼저 붙이고 그러고 나서 여기서 떼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정전이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예,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동기라든지 뭐 이런 게 그런 걸 먼저 일치시킨 후에 뭐예요? 이쪽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런 제반적인 조건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주의 깊게 이걸 만약에 이런 게 있네 그리고 좀 보셨으면 웬만큼 또 쓸 수 있어요. ATS야 뭐 우리가 다 아는 거니까 쓸 수 있는데 문제는 그 뒤에 있는 거예요. 이거 뭐 비교하고 그러면 뭐 그림도 단순하기 때문에 뭐 그림 그리고 비교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뒤에 있는 거예요. 분산형 전원 배전계통 연계 기술 기준? 뭔 기준인데? 이런 문제는 우리가 고전적으로 뭐라 그랬냐면 건들지 말아라. 왜? 괜히 건드려봤다? 그거랑 똑같이 기술 기준하고 똑같이 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무조건 깝니다. 옛날에도 법령 문제 나와서 정확히 쓰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런 거다라는 건 다 알죠. 근데 법에는 뭐라고 되냐면 딱 정해져 있어요. 문구대로 탁탁탁탁탁. 근데 그게 안 들어가. 그러면 거의 뭐 점수가 안 나와요. 항상 그랬습니다. 무슨 법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CTS라는 게 뭔지 알아요. 이것도 봤으니까 알고 ATS도 아니까 이거에 대해서 비교하는 건 이렇게 되겠지 하고 쭉 썼는데 분산형 전원 배전계통 연계 기술 기준? 기준은 잘 모르는데 비상발전기 계통의 동기와 방법에 대해서 쓰죠. 그럼 여기를 찾아보면요. 분산형 전원 배전계통 연계 기술 기준에 동기화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럼 동기화편에 딱 보면 이러한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게 딱 나와 있습니다. 그 항목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들어가면 점수를 안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얘기. 그러니까 5번도 쉽지 않은 문제죠. 그걸 딱 모르면 못 쓰기 때문에. 그래서 6번 계산 문제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고장지락이죠. 이게 그 저항값을 줬기 때문에 고장지락이고요. 고장지락일 때 이러한 지락 저항값은 영상회로에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그것만 알고 있으면 쓰시는데 무리가 없고. 문제는 근데 이 문제가 조금 애매한 게 계통의 임피던스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그게 좀 문제입니다. 만약에 Y델타 결선으로 됐다면 그러면 계통 임피던스를 고려 안 해야 되잖아요. 영상회로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근데 이 사람이 22.9라고 했어. 그럼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22.9 334선식 계통은 뭐로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Y델타죠. YY죠.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1호사도 Y잖아요. 그죠? 그리고 22.9도 Y인 거고. 단지 3상3선이나 3상 4선이 그 차이거든요. 중성점 당연히 접지했을 거고. 그러니까 계통 측은 다 뭐예요? 그냥 영상회로에도 15% 포함한다. 그거로 본다면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조건을 주어지지 않아서 그게 좀 있지만 별 무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냥 그대로 푸시면 돼요. 그러니까 영상에도 포함시키고 당연히 정상에도 포함시키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거기 나와 있는 고장 저항값은 영상회로에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이거 포함한 사람은 다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고장 지락일 때 그 지락 저항값은 영상회로에 포함이 안 돼요. 그걸 알고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걸 본 거죠. 뭐 단락 전류야 어차피 뭐예요? 단락은 그냥 그 앞에 임피던스만 다 더해가지고 뭐 하면 돼요? 나누면 되잖아요. 그냥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IN 하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별게 아닌데 지락할 때는 무조건 세 개의 회로를 나눠서 해야 됩니다. 영상, 정상, 역상 회로를 알아야만 그래야 영상 임피던스, 정상 임피던스, 역상 임피던스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되는데 뭐 정상은 정상하고 역상은 같은 거고요. 영상은 주어진 조건이 있잖아요. 선로만 바뀌었잖아. 그럼 선로만 바꿔서 적용하면 돼요. 계통 그대로 집어넣고 이렇게 하셔서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지락 전류 값은 뒤에 3 RF는 넣어야죠. 플러스 3 RF는 넣어야죠. 그러니까 여기 주어진 조건에 1옴당
퍼센트 임피던스 값이니까 얘는 5옴이니까 몇 배 해줘야 돼요? 5배 해줘야 됩니다. 5배. 5배 해주면 5, 2, 10, 100% 되는 거예요. 100%. 그래서 100% 집어넣어야죠. 100%.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